안녕하세요. 저는 유보훈이고요. 50대입니다. 컴퓨터를 할 줄 몰라서 아들이 대신 적어주고 있는데 이 녀석이 잘 적을런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가 사랑하는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는 6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우리 부모님 없는 살림에 6이나 되는 애들 키운다고 꽤나 고생하셨을 겁니다. 누나들 말로는 어머니가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핀 걸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농사에, 집안일에, 육아에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어머니 모습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 낳고 돌아가셨거든요. 허기사, 임신과 출산을 6번을 했는데 몸이 성하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는 딱 그 순간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얼굴은 사진 속으로만 봤고 목소리는 당연히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누나들 손에 자랐습니다. 첫째 누나가 저보다 12살이 많았고 바로 밑에 둘째 누나가 저보다 11살이 많았는데 누나들은 밑으로 사내놈만 넷이나 되다 보니 육아의 달인들이었습니다. 누나들은 자연스레 어머니의 행동을 따라 배웠답니다. 초등학교 가기도 전부터 밥 짓고 8살 땐 혼자 라면도 끓이고 10살 때부터는 뚝딱뚝딱 반찬도 했더래요. 분유는 뭐 눈 감고도 탔다고 하고요. 자기 전 씻는 시간은 첫째 누나의 호통 한 방이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누나들이 육아를 맡아준 덕분에 아버지는 좀 편하게 농사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좀 많으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첫째 누나가 성인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50대 중반이셨으니까 당시에는 적은 나이는 아니셨죠. 형제는 넘치고 집안은 어렵고 하마터면 저는 초졸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서울에 있던 큰 누나가 아버지 고생시키지 말고 저라도 서울로 올라오라고 해서 14살부터는 서울에서 간호사 하던 큰 누나네에서 지내게 되었죠. 말로만 듣던 상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울살이를 하게 된 겁니다. 중학생이던 저는 그게 얼마나 떨리는 일이었는지 입학식 날엔 잠도 못 자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사람이 이렇게나 많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길거리에 사람도 많고 차도 많고 건물도 많은 게 신기한 것 투성이더라고요. 입이 떡 벌어지게 넓은 운동장에서 하는 입학식은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고작 1학년만 모였다는데 무슨 애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 큰 운동장에 시커먼 교복의 학생들이 개미떼처럼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놀란 점은 그 개미떼만큼 운동장을 빙 둘러싼 학부모들이었습니다. 누가 더 예쁜가 뽐내는 것처럼 엄마들의 입술은 진하게 칠하고 머리도 뽀글뽀글 힘을 주었고 옷도 예쁘고 예쁜 구두도 신고 있었습니다. 아빠들도 멀끔한 정장을 입고 이쪽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나 쬐깐한 동생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의 초등학교는 한 학년에 딱 한 반, 애들 수도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10명이면 많은 거였고 저랑 동갑인 애들은 5명이나 되었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다들 30분 넘게 걸어서 집에 가야 하는데도 그냥 혼자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데리러 온다거나 그런 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동생이 있는 애들은 엄마가 동생 데리러 오면서 같이 데려가긴 했는데 거기 있는 엄마들은 서울에 있는 엄마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일터에서 바로 오시는 거라 수건 두르시고 고무신 신고 오셨거든요. 그리고 다들 농사를 하셔서 피부도 까무잡잡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입학하던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이 신기하다 못해 충격적이더군요.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보호자가 없구나 하고요. 물론 누나가 제 보호자지만 그렇다고 제 엄마가 되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 그때부터 부모, 정확하게는 엄마에 대한 사랑이 어떤 건지 궁금했고 그것에 갈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갈증을 느낀다고 없던 엄마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는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있고 누나들이 엄마처럼 나를 보듬어주는 존재이며 형들은 나의 친구다 라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창시절은 그렇게 약간의 외로움과 동떨어진 기분을 느끼며 자란 것 같습니다. 친구와 끈끈한 유대감이 생겼다 싶다가도
괜히 그 친구가 부모님과 있는 모습을 보면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티는 안 냈지만 그렇게 은근하게 사람과의 거리를 두며 서울살이를 해갔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된 큰 누나처럼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 극작가가 된 작은 누나처럼 재주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가 엄청 컸습니다. 맨날 누나들, 형들 사이에서 의견을 세우려고 소리를 질러대서일까요? 목소리가 우렁차다는 말을 아기 때부터 쭉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야채 장사, 일명 골라골라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랑 졸업할 때까지 계속 친했는데 그 친구네 아버지가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엄청 크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몇 번 간 적 있었는데 진짜 할머니들이 그 앞에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때 친구 아버지가 농담을 섞어서 제 목소리가 크니까 나중에 와서 일하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야채 가게에서 일하는 건 재밌었습니다. 하루 종일 골라골라를 해도 목이 쉬지 않는 걸 보니 체질인 듯 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야채 가게는 그 시장에서 가장 매출이 좋을 만큼 컸는데 주변 음식점들도 그 매출에 도움을 줬습니다. 원래 가게 장사를 하면 야채가 필수로 필요하거든요. 신선해야 하는 제품이라서 가게 근처 시장에서 계약들을 하는데 저희는 옆 동네 가게들까지 야채를 대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가게들이 오픈하기 전에 가게 앞에 야채를 놓고 오는 게 하루 중 저의 첫 임무였죠. 모든 가게들이 매일같이 야채를 받진 않았고 2, 3일에 한 번, 적으면 일주일에 한 번꼴로 주문을 넣는데 유일하게 매일 야채를 가져다 주던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물량도 어찌나 많은지 오토바이에 야채를 가득 싣고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24시간 운영하는 장터 국밥집이었습니다. 장터 국밥도 팔고 콩나물 국밥도 팔고 여름엔 냉면도 팔고 하는 곳이었는데 아무튼 그 지역 대박집이었습니다. 항상 갈 때마다 사장 아주머니가 나와서 수고한다며 보리차 한 잔씩 주던 곳이라 힘들어도 기운이 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국밥 한 그릇 하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마침 그날 다른 가게들 물량이 많이 없어서 일찍 끝나기도 했고 야채 가게 오픈까지 시간이 좀 널널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한술을 뜨는데 아, 여기가 대박집인 이유가 있구나 했어요. 진짜 제가 먹어본 국밥 중에 가장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건 김치 맛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동네 사람들이 종종 저희 반찬 챙겨주셨거든요. 특히 배추김치, 총각김치, 오이지, 갓김치, 파김치 등 안 먹어본 김치가 없었고 저희 동네 아줌마들 손맛은 다 봤었던지라 웬만한 김치 아니면 맛있다고 하질 않는데 그 집 김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맛있는 김치는 처음 먹어볼 정도였습니다. 그 가게에 일주일에 한 번꼴로 배추를 가져다 나르는데 그 배추가 다 이 겉절이를 하기 위함이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그게 이런 맛이 나지 싶어 놀라웠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먹고 있으니까 아주머니께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오시더라고요. 입에 좀 맞아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특히 이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저 이런 김치 처음 먹어봐요. 우리 집 김치가 맛있긴 하지. 우리 시어머니 레시피거든, 그게. 아, 아주머니께서 물려받으신 거구나.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으면 좀 싸줄까? 가져가서 가게 사장님하고 먹어요. 아유, 그럼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아주머니는 또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김치를 한가득 싸주셨습니다. 김치통에 겉절이 반포기를 주셨었는데 야채 가게 사장님이랑 저랑 둘이 먹고 그게 이틀 만에 동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후 그 국밥집에 단골이 되기로 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고 술 먹으러도 가고 해장하러 가고 진짜 자주 다녔습니다. 사실 그곳을 자주 다닌 이유는 물론 밥이 맛있고 김치가 맛있는 이유가 있기도 했지만 그곳 아주머니에게 정이 가서 그런 이유가 컸습니다. 제가 일하다가 가면 아주머니는 젊은 사람이 착실하니 일도 잘한다며 칭찬해 주셨고 제가 술을 먹으러 가면 술은 조금 먹고 안주 많이 먹으라면서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하셨고 해장하러 가면 그러니까 어제 술을 조금만 먹으라고 하지 않았냐며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마치 엄마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도 엄마가 있어 본 적은 없지만
엄마가 있으면 이런 기분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곧 그 아주머니를 엄마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장모님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환상 속의 여신 같은 그녀를 만난 건 제가 국밥집 단골이 된 지 시간이 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 후 친구랑 술 한잔 하려고 만나서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익숙하게 메뉴를 주문했는데 대답하는 목소리가 낯선 젊은 여자 목소리더라고요. 무심코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는 순간 세상이 저와 그녀만 빼고 정지한 줄 알았습니다. 앞치마를 둘렀는데도 드레스를 입은 것 마냥 아름다운 자태. 머리카락 하나하나 부드럽게 윤기가 흐르고 있었고 까만 눈동자는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는데 어떻게 목소리마저 그렇게 예쁜 건지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제 눈이 의심스러워서 껌뻑껌뻑 눈을 감았다 뜨고 있는데 어느새 제 앞에 주인 아주머니께서 음식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사장님! 아유, 깜짝이야. 왜? 저 아름다운 여인은 누구십니까? 응? 아, 왜? 예쁘냐? 말이라고 하세요. 눈이 부셔서 눈이 아플 지경인걸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깨르르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곤 입꼬리를 씩 올리시며 뿌듯하게 말하셨습니다. 우리 딸이야. 네? 사장님 딸이요? 어쩜 이제 보니 예사롭지 않은 사장님의 미모를 닮은 것 같군요. 하하,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어여들 들어. 오늘은 술 적당히 먹고. 넵, 감사합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녀가 있는 쪽을 흘겼습니다. 친구가 앞에서 뭐라고 떠드는데 그 말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제 머릿속은 온통 그녀와의 축제였습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습니다. 데이트 한 번만, 딱 한 번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술 먹으면 생각을 실천하게 되잖아요. 저는 무슨 자신감인지 술이 알딸딸하게 올라왔을 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이 나간 상을 치우던 그녀가 저를 쳐다보는데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걸 꾹 참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랑 데이트 한번 할까요?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목소리가 큽니다. 참 쓸데없이 큽니다.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을 봤습니다. 제 친구도, 가게 사장님도, 다른 손님들도요. 그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으로 주변의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강요 아닌 강요를 하듯이 한 번 더 목소리를 냈습니다. 데이트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때 가게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환호를 보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 싶네요. 그녀는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답했고 저는 당당하게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기분 좋다고 술을 얼마나 먹은 건지 다음날 머리가 깨지겠더라고요. 출근해서 가게들 배달 가고 마지막으로 그 국밥집에 갔습니다. 그녀는 안 보이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주신 보리차 한 잔 먹으면서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뭐 찾냐? 아, 어제 그 아리따운 여성분은 안 나오셨나봐요. 선경이 학교 갔지. 이름이 선경이구나. 이름도 예쁘네요. 어? 그런데 학교라니요? 학생이에요? 대학생? 아니, 학교에 배우러 간 게 아니고 가르치러. 우리 선경이 선생님이거든. 와, 어쩜 그렇게 따님을 완벽하게 키우셨습니까, 장모님? 아유, 징그러워. 떨어져. 장모는 무슨.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들떴네요. 나는 다 필요 없고 우리 딸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최고야. 무조건. 바람나면 아주 그땐 다 죽는 거요. 저 아직 선경씨랑 안 사귀는데요. 아무튼 내 자네가 마음에 들어서 하는 소리니까 혹시나 선경이랑 잘 되면 새겨들어. 바람 피면 뭐다? 죽는다! 그래, 선경이 아빠가 바람 피고 걸려서 나한테 죽기 직전까지 맞고 쫓겨났거든. 썩을 놈. 아이고, 그러셨구나.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육수가 다 쫄겠네. 다음에 또 얘기하자고. 선경이 이따 밤에 오니까 올 거면 오고. 네, 가보겠습니다. 그녀를 또 볼 수 있다니 하루 종일 마음이 붕 떠 있었습니다. 야채들을 다 팔아버리겠다는 기세로 열심히 일을 하고 국밥집에 달려가니 또 그곳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봤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내 모든 걸 바치겠다고요. 제 사랑은 직진이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별도 달도 따줄 수 있었죠. 그리고 전 끈질긴 고해 끝에 그녀와 연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사귈 때였습니다. 갑자기 국밥집 사장님이 저희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다리찜에 소주까지 거하게 한 상 차리신 사장님이 저희 둘을 번갈아가며 보셨습니다. 너네 결혼 안 하니? 하마터면 입에 있던 소주가 코로 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네? 하고 냅킨으로 입을 닦는데 그녀가 덤덤하게 말하더라고요. 해야지. 그녀와 저 둘 다 적은 나이도 아니었고 사귀면서 결혼 이야기도 몇 번 오가기도 했고 그녀가 좀 터프한 면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순간 당황한 제가 민망해질 정도였죠. 보은이 너는 해야죠. 당연하죠. 그럼 너 일 때려쳐라. 사장님의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진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 혹시 내 직업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 창피하신가? 그렇지. 선생님이라는 직업과는 너무 비교되긴 하지. 그런데 평생 해온 게 이건데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나름 전문직이 아닌가? 그래도 돈은 잘 버는데 내가 양복이 있던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지? 한 3초 동안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일 때려치고 여기서 일 배워. 네가 물려받아라 이 가게. 네? 가게를요? 왜요? 왜 제가요? 싫어? 아니요. 당연히 싫지 않죠. 그런데 왜 제가 막 받아도 되는 건가요? 막 준다고 안 했다. 잘하면 줄 거야. 우리 집에 이거 더 할 사람이 성경이밖에 더 있니? 내가 자식이 둘 셋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이는 선생님에서 자리 잡았는데 어떻게 이걸 하겠어? 그러니까 보은이 네가 생각 있으면 물려받으라는 거지. 아, 그렇군요. 장사 생각보다 할만해. 남들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좀 늦게 퇴근하긴 하지만 그만큼 번다. 영 힘들다 싶으면 사람 써서 맡기면 되고. 보은이 너는 잘할 거다. 내가 딱 보면 알아. 어때? 해볼래? 사람이 살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때 드는 생각이 이게 바로 그 기회 같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고 그 다음 달부터 국밥집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제 적성에 진짜 잘 맞더라고요. 웬만한 일에는 스트레스 안 받는 성격이라 손님으로 온 아저씨들이 굳은 소리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겼고요. 요리는 사장님께서 알려주신 레시피대로만 하면 뚝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치 맛은 아무리 해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안 알려주신 비법 있는 거죠? 또 그 소리야 아주. 비법은 무슨 비법이 있어? 내가 알려준 재료 넣고 싹 비비면 되지. 그런데 왜 저는 그 맛이 안 나냐고요? 정성껏 해야지, 정성껏. 저 정성껏 했는데요. 사랑이 없잖아. 애기 다루듯이. 애기를 다뤄본 적이 없는데요? 아우, 그렇네. 허허, 나 좀 봐. 그럼 얼른 결혼해서 애 낳아. 그래서 그런 거였어. 애가 없어서 겉절이를 못 묻혀. 사장님은 뭐가 그리 좋으신지 이상한 가사로 콧노래를 부르며 고무장갑을 끼셨습니다. 아참, 그리고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 또 좋은 거 뭔지 알려줄까? 뭔데요? 내가 해준 김치 맨날 먹을 수 있지. 총각김치, 오이소박이, 대파김치 다 하거든 내가. 아기도 낳고 김치도 먹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사장님은 흥얼거리며 겉절이를 묻히기 시작하셨습니다. 아기라. 제 머릿속에 종이 댕댕 울렸습니다. 여자친구와 저 사이에 아기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찌릿찌릿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행력 하나는 최고인 저는 그 주 주말에 바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숨긴다고 숨겼고 철저하게 한다고 했는데 눈치 빠른 여자친구는 이미 알았다는 듯이 저를 보고 웃더라고요. 마치 귀여운 강아지 보듯이요. 아무렴 웃었으면 됐다 하고 저도 같이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생활은 아내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봤자 장모님과 아내 둘뿐이라 아내는 장모님 혼자 두고 나와 사는 게 마음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미 장모님과 친해질 대로 친해지기도 했고 어차피 같이 가게에서 일도 하니까 좋다고 했죠. 장모님께서는 뭐하러 같이 사냐? 귀찮으니까 니들끼리 나가 살아라 하셨는데 아내 말로는
장모님이 저희랑 같이 사셔서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과 동시에 저희 세 식구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는 원래 가족이었던 것처럼 정말 사이좋게 아무 탈 없이 지냈습니다. 가게는 가게대로 잘 되었고, 아내도 학교에서 인정받으며 일을 잘하고 있었고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을 땐 아들도 낳았습니다. 저를 닮았는지 태어나자마자 우는 소리가 엄청 우렁차더라고요. 그리고 2년 뒤에는 딸도 낳았습니다. 아내를 닮아 아주 새침하고 가끔은 저를 혼내는 공주님이죠. 그렇게 5식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5식구가 행복하게 살다가 작년 봄에 장모님이 다치셨습니다. 저희 집이 다세대 주택이거든요. 반지하와 1층은 세를 주고 2층에서 저희 가족이 사는데 장모님께서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구르신 겁니다. 같이 외출할 준비하던 아내는 우당탕탕 소리와 장모님 비명소리에 놀라서 뛰쳐나오고 지하 사시는 할머니도 뛰어나오고 구급차 부르고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장모님 연세가 이제 곧 80이시더라고요. 그 계단이 많이 버거우셨겠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저 계단을 어떻게 할지요? 결론은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좀 뜬금없긴 하지만 사실 전부터 장모님과 살기엔 아파트가 편하겠다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투자용으로 하나 사둘까도 했고요. 그래서 이참에 아파트를 들어가게 된 거죠. 한 반년 전 천천히 알아보다가 가게 근처에 지어진 지 5년 안 된 아파트에 괜찮은 매물이 나왔다길래 바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살던 집이 제 아내가 중학생 때부터 살던 집이거든요. 짐이 정말 끊임없이 나왔는데 이사가기 일주일 전부터 버려도 끝이 없었습니다. 정말 웬만한 건 싹 버리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거죠. 여느 때와 다를 것 없이 가게 나가서 바쁘게 점심 장사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제가 전화기도 여전히 투지폰을 쓸 만큼 잘 모르거든요. 전화 오는 일도 많지 않고요. 원래 모르는 번호는 절대 안 받는데 010으로 온 번호라 받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여보세요? 혹시 땡땡 아파트 103동 801호 사시는 분 맞으세요? 네, 맞는데 누구시죠? 저 김치 냉장고 배달 왔는데요. 집에 아무도 안 계신 건지 초인종을 눌러봐도 대답이 없으시네요. 김치 냉장고요? 제가 지금 일하는 중이라 저희 장모님이 안에 계실 텐데요. 초인종 누르고 두드리고 했는데도 대답이 없으셔요. 잠시만요. 제가 금방 갈게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저는 같이 일하시는 아주머니께 가게 좀 봐달라고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모님께 전화를 걸면서 가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일단 계속 걸었습니다. 장모님이 전화를 안 받으실수록 제 발걸음은 더 빨라졌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걸어서 20분 걸리는 집까지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5분 만에 아파트 입구까지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지도 못하고 8층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한 삼성 배달 기사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801호 사시는 분이세요? 왜요? 뭔 일 난 거예요? 기사분 말이 귀로 안 들어왔습니다. 바로 비밀번호 치고 들어갔는데 집이 고요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부르면서 방에 가봤는데도 안 계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집에 안 계시는 건가?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구나 싶어 다행이다 했는데 배달 기사분이 여기요 여기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이었습니다. 장모님께서 피와 물이 섞인 바닥에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누가 쓰러져 있을 때 건들면 안 된다고 한 걸 본 적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코앞에 손만 가져다 대봤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다행히 숨은 쉬고 계시더라고요. 기사분이 대신 구급차 불러주시고 저는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배달기사분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인사드리고 장모님과 구급차를 탔습니다. 구급대원분들께서 장모님 얼굴에 가득한 피를 닦아주시는데 진짜 눈물만 나더라고요. 차마 못 보겠어서 고개 묻고 울기만 했습니다. 장모님은 응급실에 계시면서 MRI 찍고 CT 찍고 피검사며 혈압이며 다 검사하고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제발 사람 안 주시길 하면서 있는 신 없는 신 다 부르면서 기도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내도 제 연락받고 바로 와서 제 옆을 지켜주었고요. 수술은 아주 길었습니다. 8시간 정도 수술을 했는데 그 앞을 떠날 수가 없겠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대기실 앞에 있다가 갔다가 하는 동안 제 마음은 계속 초조했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과 그 주변을 둘러싼 서너 명의 의사, 간호사들이 맞은편 응급실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중 한 명이 저희 장모님 이름을 부르며 보호자분 같이 따라오라고 하길래 얼른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니까 장모님은 온몸에 뭘 잔뜩 붙여놓고 선도 수십 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고요. 잠깐 인사하시고 나오시면 설명드릴게요. 옆에 있던 의사 선생님의 말에 그제서야 숨을 좀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얼른 장모님을 보니까 장모님께서 개슴칠에 눈을 뜨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정신이 좀 드세요? 괜찮으세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우리 아들, 내 아들 보은이, 예쁜 보은이, 아들 보은이. 장모님께서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거든요. 뭐지 싶어서 간호사를 올려다 보니까 간호사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직 마취가 덜 풀리셨어요. 진통제 넣어드렸으니까 곧 다시 잠드실 거예요. 우리 아들 보은아, 김치 줘야 하는데 내가. 간호사의 말대로 장모님은 곧바로 다시 잠에 드셨습니다. 간호사들이 다음 면회 시간에 오라고 하면서 밖으로 안내해 주더라고요. 나가보니 아까 잠깐 대화를 나눴던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저 선생님, 저희 어머님은 괜찮으신 건가요? 아, 인사하고 오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신 건지 모르시는 거죠? 네, 집에 혼자 계셨거든요. 아이고,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지. 더 늦었으면 힘들었을 뻔했습니다. 왜요? 많이 다치신 건가요? 구급대원분들 얘기로 들어봤을 때 화장실이 미끄러워서 넘어지신 것 같고요. 머리 안쪽에 충격을 받으면서 뇌출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피가 다른 신경들에 영향을 주는 게 위험한 거거든요. 다행히도 빨리 이송되어 오셔서 피 제거는 빠르게 했고요. 발견하셨을 때 피 많이 흘리셨다고 했죠. 그건 넘어지시면서 어디 긁히신 건지 팔에 상처가 났더라고요. 소독은 다 했고 상처가 깊지 않아서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팔 상처요? 그게 다인가요? 피가 엄청 많았는데. 아마 화장실 바닥에 있는 물에 섞여서 더 많아 보였던 것 같아요. 조금 긁힌 정도라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연세도 있으셔서. 빨리 발견하신 게 천운이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이후에 일어날 합병증들이 걱정되긴 하지만 그건 계속 두고 봐야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장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시름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응급실 면회 시간이 되어서 가보니 장모님께서 깨어 계셨습니다. 저를 보고 빙긋 웃는데 또다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님 좀 어떠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알지 그럼 가게는 어쩌고 왔어? 지금 가게가 문제인가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배달기사분이 발견했으니 다행이지. 배달? 아이고 김치냉장고 받아야 하는데. 제가 받아뒀어요. 그건 갑자기 왜 사신 거예요? 이사 오면서 김치냉장고도 버렸잖아. 한쪽 안 된다고. 그래서 샀지. 네가 김치를 그렇게 많이 먹는데 김치냉장고가 없으면 되겠니? 그거 기다리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가 나왔는데 왜 여기 있는 거요? 저 김치 먹이려고 김치냉장고를 사신 거라고요? 김치냉장고 배달 기사님이 어머니가 연락을 안 받으니까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이상해서 바로 달려갔더니 어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져 계셨고요. 김치냉장고 안 시키셨으면 정말 어머니 큰일 날 뻔했네요. 하며 제가 엉엉 울자. 그렇다니까 김치냉장고가 날 살렸네. 네가 날 살렸어.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잘하시고 정신도 다 차리시고 분명 기뻐야 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평소에도 제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 그 마음을 진하게 알게 된 것 같아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죄송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김치로 시작된 인연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가족이 그 김치 때문에 큰 위기를 또 넘길 수 있었던 거죠. 다행히도 장모님의 회복은 빨랐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병원 생활을 하시고 집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패드도 다 깔아놓고 가구들의 모서리 방지도 다 붙이고 준비해뒀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내가 애기냐? 하면서 입을 삐쭉 하셨지만 화장실에서 편하게 다니시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장모님께서 어느 정도 회복을 다 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김장이었습니다. 아프시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김치 냉장고 샀는데 김치를 채워야 할 거 아니냐며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결국 저희 모두 하루 시간을 내서 거실에 크게 김장판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의 지시하에 김치송 만들고 고루고루 속 넣고 하면서 김장을 했습니다. 애들까지 다 같이요. 애들은 재밌다면서 이런 날엔 보쌈이 빠지면 안 된다고 보쌈도 삶았습니다. 덕분에 김치 냉장고를 꽉 채울 수 있었죠. 그 배달기사분께는 꼭 사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따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희 장모님을 구해주신 것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했지만 어느 정도 사례금을 드렸습니다. 기사분이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전화하셨냐니까 장모님께서 대리점에 가서 김치 냉장고를 구매하실 때 추가로 연락처를 적어야 하는 칸에 제 번호를 적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되셨답니다. 사실 그날 배달할 물량이 많아서 다른 집부터 가야 하나 어째야 하나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덕분에 장모님과 다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장모님은 아주 건강하십니다. 가끔씩 가게에 나오셔서 잔소리를 하시는 것도 여전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다리 힘을 길러야겠다며 산책도 자주 하십니다. 어머니께 그때 저한테 아들이라고 한 거 기억나냐고 하시니까 호호호 웃으시면서 내 생각이 입 밖으로 나왔나 보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장모님은 그냥 저한테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저도 그냥 엄마 하고요. 제가 엄마이면서 장모님이면서 배울 것이 많은 존경하는 사장님인 저희 장모님께 앞으로도 열심히 효도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장모님께서 오래 사시는 거 그겁니다. 사랑하는 장모님, 아니 어머니, 오랫동안 어머님 김치 먹고 싶으니까 귀찮고 힘들어도 오래오래 사셔서 저 맛있는 김치 만들어주세요. 제 인생의 귀인이신 어머니께 은혜 더 갚으며 효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 행복한 추억 많이 쌓아요. 길었던 저의 가족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